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 토크팡입니다. 6.3 지방선거에 따른 투표가 모두 마무리되고 조금 전 지상파 JTBC의 출구조사 예측조사를 통해 제주 민심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구조사 예측조사를 바탕으로 한 제주 선거구별 판세와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기자, 부남철 3다일보 편집국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지상파와 JTBC에서 출구조사, 예측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사 선거를 보면 예상한 대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의 우세로 나왔습니다. 저희 언론사사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후 큰 변화는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출구조사 결과 보니까 이변은 없었고 좀 네. 예상했던 결과 그대로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언론 사사가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성곤 후보와 문성유 후보 간 격차가 한 43%포인트 정도 났었는데요. 네. 이번 출구조사를 보니까 위성곤 후보의 그 예상 득표율은 한 63% 정도, 문성유 후보의 예상 득표율은 33%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 격차는 약간 줄었습니다. 줄었죠, 예. 한 30%포인트 정도로 격차는 줄었지만 대세는 뒤집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위성곤 후보의 이번 승리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 확정된 4월 18일 이미 네. 결론이 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결론이 났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경선 후보 3명 중 누가 본선에 올라가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격차를 벌리며 이길 것이다라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제시됐거든요. 네. 실제 위성곤 후보가 본선 후보로 확정된 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보더라도 줄곧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위 후보의 승리가 거의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봤는데 바로 이 때문에 사실 선거전도 위성곤 후보 캠프도 승패가 아니라 몇 퍼센트의 득표율로 당선될 것이냐 이걸 갖고 선거 캠페인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예. 유권자들의 관심도 도지사 선거 누가 당선될지 보다는 예. 어느 후보가 어느 정도의 격차를 좀 줄이면서 뭔가 결과 나올 것인가 이것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당선보다는 득표율이었다. 예. 그 득표율은 저희들이 지난번 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국 최고의 득표율을 획득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겠죠. 예.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희들이 2차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말하는 그렇죠. 깜깜이 기간에 들어섰는데 그 기간에 혹시나 역전의 한 방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었지만 오늘 지금 현재 여론조사 예측조사 결과로는 큰 한 방이 없었다. 도민들의 마음을 돌려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있으면 발표될 득표율에 오히려 더 관심이 가는 게 아니냐. 네. 과연 위성곤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획득할 것이냐. 그게 도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얻고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득표율에 조금 더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출구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 예. 저희 언론 사사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문성유 후보의 지지율이 20% 네. 정도였거든요. 예. 아까 예측조사, 예. 출구조사에서는 출구조사 결과 보면 34% 정도 예측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좀 선방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만 지금 이번 도지사 선거전이 제주도에서는 양당 대결 구도의 균형추가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당 조직이 와해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 좀 온전한 정당, 완전체를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이렇게 대결하면서 30%의 득표를 올린 것도 그나마 선방한 것 아니냐. 다만 아까 부남철 국장이 지적한 대로 막판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큰 이슈가 없었다. 이슈는 없었다. 좀 그런 점이 문성희 후보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쉽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초반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런 표현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밋밋했다. 이렇다 할 공방도 없었고 논쟁도 없었다. 후보들의 일방적인 선거운동만 있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도지사 선거전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이 끝난과 동시에 식어버렸습니다.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 선거전이 지금까지 오면서 도민들로부터 이토록 관심이 없는 선거가 있었을까 할 있었을까? 정도로 예. 제가 그 뭐 30년 넘게 뭐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선거 취재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번처럼 재미없는 선거, 관심 없는 선거가 있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좀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크게 아쉬움을 납니다. 설령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유권자들에게 좀 정책 검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슈 만드는 것도 회피했고 예. 쟁점 만드는 것도 회피했고 예. 오로지 나 홀로식 정책 발표만 이어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상대 후보에서 막판에 계속 문제 문제 제기를 제기. 하더라도 무응답으로 이렇게 일관하는 모습 저는 좀 보기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점이 살짝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긴장감 없는 각자 도생의 선거전이었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각자 도생. 예.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남이 무슨 얘기를 하든 관심은 없고 그냥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래 당신은 떠드세요. 나는 예.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였다는 데서 아까 윤 대표께서는 감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득표율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게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위성권 후보가 과연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가지면서 도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냐.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좀 있으면 아마 투표율이 이렇게 좀 제시가 되겠지만 네. 그 예전 선거에 비해서는 좀 약간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만 제주도 투표를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제주도지사 선거전이 너무 식어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좀 투표 참여율도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일단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 효능감 자체가 없어요. 예. 내가 투표를 함으로써 당락에 뭔가, 영향을 줘야 예. 되는지 또는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꼭 투표장에 가야 되는 정책적인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었다라는 게 상당히 아쉬움이 크고요. 불암차 국장도 아까 그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의 사례가 그 선거 공보 있지 않습니까? 선거 책자형 공보를, 예. 공보 보면 공직선거법상 보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12명까지 제작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예. 지금 문성유 후보 12면 제작했습니다. 교육감 후보, 김광수 후보, 고희숙 후보 모두 12면 제작했습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후보인 위성권 예. 후보가 8면만 제작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보고 책자형 공보를 보고 정책을 보고 뽑아주십시오. 정책 선거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정책 선거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예. 이건 좀 비판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물론 그 6월 1일 날 한화 그 에어로스페이스 그 폭발 사고가 있을 예. 당시에 물론 그 약간 재난 상황 때문에 그 마지막 총력 유세를 약간 축소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전면 취소는 좀 그랬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날 비 맞으면서 다른 후보들은 율동이나 이런 것들만 좀 생략하고 자제하고,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6월 1일 날 선거 하루 전날 국민의힘에서 맹공을 퍼부었던 초강력 메가시티. 예. 그 메가시티 그 쟁점이 부상했을 때도 그렇게 그 국민의힘에서 이슈를 굉장히 제기하고 응답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메가시티에 대한 그 협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점. 이 부분도 선거 끝난 다음에 뭔가 좀 평가가 이루어질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론을 펼친다면 부자 몸조심한다. 예. 괜한 긁어부스럼 긁어부스럼 만들자. 만들어서 또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조용히 넘어가는
그리고 아까 그 하나 사고 같은 경우에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세를 한다면은 자기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취소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 아쉬운 점은 메가시티입니다. 그거를 꼭 그 선거 막판, 이게 선거 앞전에 좀 일찍 나왔으면 선거판을 뒤울 수 있는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그게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틀 정도 남겨두고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거는 제주에 또 다른 현안으로 등장할까 싶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위성군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바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주도지사 선거는 본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뜨거웠습니다. 현역 도지사에 현역 국회의원 2명이 맞붙는 뜨거운 경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욱 치열하기도 했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 좀 짚어볼 텐데 가장 큰 변수는 뭐니 해도 감점 아니겠습니까? 네. 1차적으로는 감점 변수가 승부를 갈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후보 경선에서 문대림 후보, 우영훈 후보, 위성군 후보 3명이 이렇게 각출전을 벌였는데 이 중에서 감점을 받는 사람은 2명입니다. 예. 문대림 후보 마이너스 20%, 우영훈 후보 마이너스 25%. 지금 문대림 후보가 마이너스 25%고 우영훈 후보가 마이너스 20%인데 반면에 위성군 후보는 감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차 그 후보 경선을 한다면 위성군 후보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점 변수가 1차에서는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 때문에 우영훈 현직 도지사의 그 프리미엄을 갖고도 탈락하는 이변이 연출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에서는 이 감점 변수의 플러스에서 단로화 변수까지 됩니다. 우영훈 지사와 위성군 후보 간 그 선거 연대, 그다음에 오 지사의 그 아주 간접적 위 후보에 대한 그 지지 표명,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위성군 후보의 그 나름의 그 독자적인 그 표심의 확장성, 이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역시 감점 변수와 단일화 변수 이게 컸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두 변수를 뺀 다른 변수가 더 판을 흔들었다. 괴문자 그리고 여론조사 유도 단체방 그 문제가 더 나오면서 1위를 달리고 있던 문대림 후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문대림 후보가 저희들도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TV 토론에 또 불참을 해버리는 이 과정이 감점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발목을 잡아버리면서 문대림 후보가 결국엔 결선에서 위성군 후보에게 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후보들이 상황 판단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당연히 감점이야 그렇겠지만 그 페널티의 한계라는 건 컸다.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영훈 지사나 문대림 국회의원이나 둘 다 이 감점 적용에 상당히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떻습니까? 우영훈 지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의 신청도 했으나 좀 기각을 좀 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광역단체장이 5명인데 여기서 최하위 1명을 이렇게 선정하는데 우영훈 지사가 포함됐다. 오 지사 입장에서는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에 미래선업이다. 그다음에 또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좀 자평했는데 좀 평가가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그 평가 과정에 좀 순수한 정책, 도정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 평판이 약간 가미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대림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이번에 마이너스 25% 감점을 받은 이유가 14년 전 2012년 총선 때 일이거든요. 이 당시에 공천에 불복해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는데 이게 14년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문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해하고 있고. 그 문제는 뭐냐면
문 후보가 이번 선거까지는 페널티를 받고 불이익을 받았다 치더라도 그럼 앞으로 총선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차기 총선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 룰을 이 문제를 개정하지 않으면 예, 차기 총선에서 또 감점을 받아야 되는. 그대로 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면 문 의원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기 예. 때문에 예. 이번 선거 끝나고 8월 전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대에서 새로운 대표가 뽑힌다면 이게 꼭 문대림 의원만이 아니라 그렇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룰은 변경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오 지사나 문대림 의원이나 진짜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조금은 자기들의 역량에 대한 또 한 번의 회의감을 갖지 않았을까. 아까 윤 대표께서 정무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정무적인 문제 그리고 표적 룰까지도 나오는 상황에서 두 오지사와 문 의원은 진짜 이번 경선이 참 가슴에 뼈에 사무치게 안타까울 겁니다. 사실 이 감점이 없었더라면 위성곤 의원 출마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영훈 지사와 그 지지층이 있어갖고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같은 서귀포시 출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교 동창이고, 대학까지 동기다. 또 같은 민주화운동 세대다. 모든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지하는 그 진영이 거의 많이 겹치는 부분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위성곤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 말, 올해 1월이 아마 결심을 했던 그 타이밍인데 이때 아마 현직 광역단체장 평가 들어간다. 이때 네. 오지사가 하위 20%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판단은 하지 않았을까. 확실히 하위 20%에 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최소한 하위 20% 가능성이 가능성은 있다. 있다. 예. 그다음에 문대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민선 8기 도정에 대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일각에서는 도정 흔들기 아니냐 이 정도 이런 말까지도 나왔었는데 아마 이런 게 심화되다 보면 오영훈 지사가 자칫 뭐 페널티로 낙마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금 민주당 내부의 공세에 그 공세 때문에 낙마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마 위성군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해서 일단 후보 등록 그 완주 절차를 가진 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출마했을 것이다.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 제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연말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연말 올해 연초에 감점 룰과 상관없이 자기는 출마를 하겠다라는 거를 주변에 이제 서울에서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제주에서 이제 캠프를 꾸리는 작업을 했다라는 점을 알고 있는데 이번 위 위원회 출마는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건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위 의원이 3선에 재선을 하면서 3선에 오면서도 54.0%의 득표율. 그리고 그때 그 당시 고기철 후보가 45.9%를 얻으면서 쉽게 이기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3선을 했기 때문에 과연 내가 4선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거고 좀 영예로운 다른 길을 모색하면서 도지사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이후에 감점 룰이 나오면서 자기는 이제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걸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탄원서까지도 제출하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약간 미들 구석이 감점 요인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일단 본경선만 통과하고 결선 간다면 오영훈 지사와 지지층이 겹치고 뭔가 연대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뭐 빨라야 아까 부남철 국장이 얘기했듯이 12월 말이고 안 그러면 한 1월, 2월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정말 처음부터 출마할 욕심이 있었다면 작년 그 여름부터 이미 권리당원 지금 민주당 그 경선들이 그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인데 그럼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은 그 결심한 시점은 제일 늦었다. 네. 세 명이 경선 주자 중에서 제일 늦고 확실한 그 승리 깃발을 꽂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올해 1월
문대림, 송재호 전 현직 의원이 주축이 돼 출범한 제주 혁신 포럼에 함께 하기로 했다 독자 노선을 걸은 위성곤 당시 의원이 예정대로 함께 했더라면 지금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내용의 그 포럼의 그 개설 취지의 내용에는 합류가 가능해도 예. 좀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는 합류를 할 생각이 저는 처음부터 없었을 거라고 없었다. 생각합니다. 예. 예. 처음에 그 포럼의 합류 의사를 밝혔던 거는 아마 민선 8기 도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일명 그 실패한 정책, 또 오영훈 지사에 대한 무능 프레임이 굉장히 강화된 시점이었거든요. 1월이. 네. 공세가 굉장히 엄청났고요. 바로 그 즈음에서 그 위성곤 후보 역시도 도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차원이었는데 예. 포럼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아마 합류할까 말까까지는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합류 의사를 뭐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선거 전략성, 지금 문대림 의원이 포럼을 만들고자 했던 생각, 송재호 전 의원이 만들고자 했던 생각이 아마 결국에 가서는 경선을 다 염두에 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위성군 후보가 참여를 할까 말까 아마 고심하는 찰나에 아마 선거에서는 아마 동상이몽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독자적 노선을 간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위성곤 의원이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뛰어날 줄 몰랐습니다. 예. 저는 최고의 선택이자 신의 한 수였다. 음.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 그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합류한다고 분명히 공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같이 해서 날짜를 맞추기 날짜도 맞추고 그날이면, 국제회의에서도 한다고 해서 그날 참석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미국 일정이 있으면서 자기 참석 안 한다라고 봤을 때 많은 고민을 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대림과 송재호의 프레임에 내가 들어가느냐, 거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감점 부분을 고려한 상황에서 오영훈 지사가 있다라는 부분, 그런 모든 부분을 진짜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신의 한 수였다. 예. 반면 국민의힘은 아쉬움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고 문성유 후보 혼자 이제 고군분투, 선대위도 뒤늦게 출범하면서 무기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선거의 균형추 자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렇게 그 선거전에 나섰기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뭐 당 조직이 도당 체제가 정상화됐다 하더라도 내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도당 위원장의 폭행 논란도 있었고요. 네. 또 그 뭐 당 조직 내에서도 뭔가 도당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표출된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약간 불안전한 상태에서 그 후보가 이렇게 결정되는데 정작 문성유 후보가 도지사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당 차원에서 아주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보를 이렇게 띄워주거나 빠르게 이거 선대 체제로 가져 나가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 5월에 서귀포 보궐선거가 확정돼 갖고 그다음 고기철 그 위원장직을 그만두고 이제 서귀포로 이렇게 그 후보로 이렇게 출마하는 시점까지도 선대 체제가 완전하게 꾸려지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좀 그 뒤늦게 그 선거 대응 체제에 그 문제가 좀 많아서 이런 그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좀 국민의 조직이 좀 선대 체제에 이렇게 그 좀 출범을 했지만 도당 위원장이 사라져 버렸다. 네. 고기철 위원장이 선수로 갑자기 그 뛰면서. 보궐선거 출마하면서 지금 지도부 체제가 거의 뭐 붕괴돼 버렸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번 선거 전에 무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좀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측 조사에서 30%가 나온 걸 보면서 참 정치는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앙당부터 정비를 제대로 해서 그리고 도당 선대위를 꾸려서 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다면 과연 문 후보가 이 30%를 더 넘어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얘기했던 대역전극도 꿈꿀 수 있는 타이밍,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다. 네.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 중앙당을 강력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표 결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0.6%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49%, 문성유 후보 48.2%로 두 후보 간 표차 14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표 결과는 저희 하단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도 들어왔습니다. 고이숙 후보가 44.8%, 김광수 후보 41.1%입니다. 물론 개표가 현재 0.4%입니다.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선 8기 주요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2공항을 비롯해서 제주 칭다오, 제주 BRT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누가 되던 민선 9기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출구조사 결과 보면 위성곤 후보의 당선이 좀 유력합니다만 위성곤 후보가 당선이 확정된다면 아마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도정 아마 준비 체제로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민선 8기 도정에서 추진해온 주요 정책이 대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직사회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오는 9월에 그 환경위한 평가 초안이 나올 즈음에 제2공항 사업을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하고 이거에 따른 갈등 조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이걸 하나의 공론화 절차로 한번 진행하겠다라는 게 오영훈 지사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제2공항 건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도민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겠다라는 게 현 도정의 생각인데 위성곤 후보 같은 경우는 제2공항 건설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다만 그 제기되는 쟁점, 조류 충돌 충돌 위험성 문제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와 관련된 거는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고 또 도민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된다. 도민 의견 수렴의 그 방법도 공론조사 또는 주민투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다시 그 제2공항 이 문제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좀 다시 한번 늦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위성곤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가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빨리 묻고 이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좀 급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섬식 정류장과 그 BRT 체계 문제도 마찬가지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보면 계속 운영해야 된다와 중단해야 된다는 그 도민 의견이 팽팽하게 나오거든요. 좀 찬반이 팽팽하게 나오는데 위성곤 후보는 전면 재검토와 폐지 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제주도의 그 대중교통 정책 전반의 그 대수정이 불가피한 거거든요. BRT 체계라는 게 단지 하나의 그 섬식 정류장 짓는 걸 이걸 철거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그 차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대중교통의 체계를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그 전면적 재전환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선 윤 대표께서 말씀 안 하셨으니까 제주 칭다오 노선인 경우에는 저희들 그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중단이 43%지만 계속 운영도 35%의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지적을 했지만 도민들에게 정보의 투명성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빨리 철저한 분석을 통한 데이터를 제시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제2공항인 경우에는 저희들 조사에서 찬반이 거의 팽팽하게 나왔는데 저희들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투표는 7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민선 8기까지는 제주공항,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많이 수용을 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의견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제주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새 도정이 출발하면서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얘기하면서 좀 그립감을 갖고 우리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안부나 국토부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느냐라는 명확한 답변을 얻은 상태에서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야 11년 동안 끌어온
이 제주 최대의 갈등 현안이 해결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BRT 사업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유승민 후보는 분명히 이걸 폐지한다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빨리 그 입장을 재확인을 해서 진짜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섬식 정류장을 폐기하고 BRT는 제대로 할 건지 이런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건설 업계들이 지금 예.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더라도 18세 이상과 20대에서는 계속 운영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50대와 60대는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50대와 60대는 자가용 세대입니다. 그다음에 18세 이상과 20대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세대고요.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서는 그 섬식정류장과 BRT 체계를 계속 확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50대와 60대 자가용 세대 같은 경우에는 BRT 체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는 대중교통 체계를 운영하자. 그럼 자가용 확산 정책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냐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함이라는 게 자가용 운전자의 불편함인지 버스 운전자의 불편함인지 앞으로 버스 이용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1차적 목표도 할 경우에는 정책이 아마 방향이 아마 위성군 후보도 폐지까지 얘기했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다시 한번 좀 고민이 많겠죠. 전반적으로 좀 의견 들어보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칭다오 노선도 폐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폐지라는 말이 무슨 항로 개설 허가를 받은 걸 아예 폐지해서 이건 없던 걸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운항되는 화물선을 중단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전면 재검토라는 단어와 폐지라는 단어가 BRT에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니까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거든요. 저도 사실 그 칭다오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무리하게 이렇게 운항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이걸 하면 항로 개설한 취지할 때는 우리 제주 경제에 뭔가 긍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물동량 확보 대책 지금 자꾸 빈배 운항 때문에 손실 보전금이 더 커져 나가는 건데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과연 화물선을 계속적으로 운항할 때 물동량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지 그 수요 조사도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이걸 물동량 확보 대책을 마련함 속에서 다시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 영구히 중단하는 걸로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거 기간이야 이런저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도정 업무 인수 과정에서 실제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7시 20분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머지 선거에 대한 판세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요리 주제입니다. 취업 레시피. 잘도 복잡해 보여도 몸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수다. 1대1 상담에 직업 훈련, 면접 컨설팅까지 여러분께 드리는 특별 레시피 하나 더. 구직 촉진 수당에 취업 성공 수당까지 대박이지. 드디어 완성. 국민 취업 지원제도. 취업 성공! 국민 취업 지원제도! The world is no longer connected. We are moving in different directions. How far and fast can this actually go? No more declarations. We need to turn these promises into reality. It's breaking apart. If everything is divided, can we still find peace? This is how we reinvent cooperation. 얘들아 잠깐만 우리 뭐 좀 까먹은 거 같지 않아?
직장과 클럽 160여 개 팀, 생활체육인들의 치열한 승부. 제주도 배드민턴 직장 클럽 최강자를 가리는 제주도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축제.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현재 시각 7시 23분입니다. 개표 결과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표 결과는 하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도지사, 교육감,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 도의원 선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감 선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박빙의 승부를 보였는데 지상파의 출구조사에서도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오히려 고희숙 후보가 좀 더 높게 나왔는데 교육감 선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론조사에서 3%포인트 차와 출구조사에서 3%포인트 차는 저는 좀 다르다? 예, 다르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가 그만큼 넓기 때문에 이걸 좀 어느 한쪽의 우세로 이렇게 보기 굉장히 힘들었지만 출구조사는 좀 아마 많이 이거는 좀 더 약간 정확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보고요. 일단 저는 특이하게 본 게 그동안 올해 1월부터 5월 초까지 이어졌던 각종 여론조사, 김광수 후보가 줄곧 1위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론조사 5월 말에 이렇게 실시됐던 마지막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김광수 후보와 고희숙 후보가 3%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갤럽의 우리 한 조사 결과인데, 김광수 후보가 3%포인트를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긴 했지만, 초박빙 구도 형성 속에서 이렇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글동 크루스 지점까지 왔고, 이제는 고희숙 후보가 거의 좀 추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출구조사 결과 보니까 거꾸로 고희숙 후보가 3%포인트를 오히려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사가 좀 역전될 가능성이 있겠다. 좀 크지 않는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그 부분에서 재미있게 봐야 될 게 예측조사에서 송문석 후보가 13%, 12.9%를 얻었습니다. 3%가 뒤집어졌는데 그 3%가 송문석 후보한테 가버렸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얘기했지만 저희들 2차 조사에서 골든크로스 언저리에서 이제 서로가 박빙의 승부를 벌였는데 그 깜깜이 선거 기간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계속 김광수 후보는 하락세 내지는 평범하게 하락세를 보였고 고희숙 후보는 끊임없이 올라갔거든요. 그 상승세를 고희숙 후보가 선거 막판까지 유지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오늘 결과는 열어봐야 되겠지만 진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고희숙 후보 쪽은 기대감이 더 높아졌겠죠, 지금.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변수는 크게 좀 두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 부동층의 향배가 어디로 향하느냐. 마지막 여론조사할 때도 한 20% 정도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답한 유권자층이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 20%가 어디로 이제 향할까?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진보 진영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들에서는 고희숙 후보 지지층이 갑자기 많아졌다. 또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이렇게 응답한 응답자에서는 고희숙 후보가 많았고요. 김광수 후보 쪽은
국민의힘 지지층, 그 다음에 보수 지지층. 근데 특이한 건 중도 성향이라고 응답자에서는 고희숙 후보와 김광수 후보가 굉장히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층의 향배 하나, 그 다음에 중도층의 마지막 이 흐름이 어느 쪽으로 더 쏠릴까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간과했던 게 아까 그 부남석 국장이 얘기했던 송문석 후보 변수입니다. 송문석 후보의 선전. 원래 그 3명의 후보자가 나왔을 때는 1, 2위가 초박빙, 백중세를 유지할 때는 3위 후보에는 오히려 사표 심리가 작용한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표가 오히려 이탈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래 지지율이 10%였던 후보가 마지막 최종 득표율은 한 5%로 이렇게 까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표심이 다른 쪽으로 1, 2위 후보 또는 2위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송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5월에 어느 여론조사 결과 봤더니 4%까지 바닥을 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 봤더니 9%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오늘 출구조사 봤더니 13%까지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송문석 후보와 고희숙 후보가 같은 진보 진영 성향으로 이렇게 놓으면서 단일화해야 된다는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쩌면 단일화를 안 하고 송문석 후보가 독자적으로 해서 소신 투표층을 흡수한 게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고희숙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송문석 선전이 오히려 불리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유리했다. 송문석 후보의 마지막 소신 투표층이 김광수 후보 쪽으로 갈 표심을 오히려 끌어들인 것 아니냐 이렇게도 좀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이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5시에 봤을 때 53.3%. 뭐 지난 8회보다는 좀 올랐지만 56.4% 나왔습니다. 56.4%가 나왔는데 문제는 김광수 교육감이 저희 여론조사에서 20대, 30대가 김광수 지지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층들이 투표장에 갔을까? 네, 이거는 뭐 지금 뭐 분석은 힘들겠지만 이 표의 향배가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또 만들어낸 게 아니냐. 왜냐하면 40, 50대는 고착화 돼 있었기 때문에 고희숙 후보 쪽으로 흘러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김광수 후보를 지지하는 연령층, 젊은 층 그리고 고령층이 과연 투표장에 얼마나 왔을까. 그게 아까 송문석 후보의 흡수력과 그 층들이 그 효과가 발휘하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선거 초만 하더라도 김광수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었습니다만 중후반 이후 고희숙 후보가 치고 올라오더니 저희 마지막 여론조사에는 뭐 오차 범위까지 들어왔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도지사 선거 다른 선거와 달리 참 논란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고희숙 후보가 뭐 선거 전략상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선거 전략상 잘했다고 보는 거는 하나는 이슈 공세, 이슈 전략을 굉장히 잘 가져나갔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그 청렴도가 3등급으로 추락했다 할 때는 좀 공감력이 좀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몇 등급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등급까지 있는데 3등급 받아서 굉장히 추락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인지 뭐 3등급이 꼴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5등급 정도에서 3등급 받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공감력은 초반에는 조금 떨어졌는데 4월 이후에 태양광 사업, 학교 태양광 사업에서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이슈가 겹치면서 또 여기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이게 청렴도 3등급과 약간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렴 이슈가 갑자기 이게 부상하게 되고 그 이슈 전략에서 좀 자신을 청렴 교육감으로 이렇게 한 그 브랜드 전략이 굉장히 좀 주요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정치 선거라는 교육감 선거는 정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불안전 면이 있습니다만 고희숙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진보 진영과 같은 궤를 같이
같이 궤를 타갖고 선거 전략을 편 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일반 도민들 뭐 어떤 분은 고희숙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아니냐 할 정도로 파란색 잠바를 입고 더불어민주당의 다니니까. 뭐 예. 개소식, 각종 선거 행사에 고희숙 후보가 유세전까지 빠짐없이 다 다 다니죠. 참석을 합니다. 유세전까지도 이거- 엄청 다녔어요. 이거는 정말 선거 전략상 굉장히 저는 중요했다고 봅니다. 예. 한마디로 저 말씀을 드리자면 현직의 안일한 수성 예. 전략과 추격자의 선명한 공수 전략 교대론이 맞물린 결과이다. 특히 저희들이 방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지사 선거가 재미가 없으니 관심이 갑자기 교육감 선거로 쏠리면서 또 마침 거기에 이슈 아까 윤 대표께서 제기한 양 후보의 각종 의혹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정치 싸움이 돼버렸다. 정치 진영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특히 고희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옷도 파란색이지만 그 선거 광고 공보를 예. 보면 민주진보라고 써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 관심 없던 사람들도 왜 민주당이다 라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갔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득이 됐고 민주당은 머리가 아팠다 라는 점도 있지만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도지사 선거 즉 민주당의 우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도지사 선거와의 동조화 현상 커플링 현상을 고희숙 후보가 되게 잘 구사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은 오영훈 지사가 현역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없지만 지금 김광수 교육감은 현직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직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도 한데 너무 리스크 관리에 안일했던 게 아니냐. 그 부분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구조사, 예측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저희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의 우세가 예상이 됐습니다. 서귀포 선거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보면 김성범 후보가 53%, 고기철 후보가 29%, 두 후보 간 격차가 24%포인트 정도 이렇게 날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흐름이 이번 최종 개표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봅니다. 그 사이에 일주일 마지막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깜깜이 기간이었던 그 일주일 사이에 대형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 대형 판을 흔들 수 있는 대형 이슈가 있었다면 좀 다시 격차가 좁혀지면서 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변수가 없는 것을 보면 아마 마지막 여론조사의 흐름이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의 승리라고 예.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김성범 후보에 대해서 솔직히 도민들, 유권자들이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는 않은데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승리를 하는 참 좋은 당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 서귀포 지역만 놓고 봤을 때 한 51%가 나왔었는데 후보 지지율은 53%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민주당 얘기를 했지만 꼭 민주당과 함께 지사 선거 그리고 지연, 학연 이런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성범 후보는 지역에서 활동도 거의 없었고 선거판에도 뒤늦게 등판하면서 사실 반신반의했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세 얻었다고 봐야 하겠죠. 우리 제주도 선거가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50%는 먹고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김성범 후보가 바로 딱 그러거든요. 50%를 넘긴 게 제주살이를 선언해서 제주도에 내려와서 예비 후보 등록한 게 5월 6일입니다. 네. 그래 일주일 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바로 압도적으로 격차를 벌리면서 이렇게 1위로 나타났고 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53%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주살이 한 달 만에 거둔 성과치고는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정말 이런 쉬운 선거가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좀 합니다. 아마 이게 양당 대결 구도의 균형추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완전체로 이렇게 선거 전략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후보 개인의 그 고독한 싸움, 고군분투 예.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 대결 자체가 지금 조직력에서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서귀포라는 지역적 특성까지 합쳐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성범 후보가 제주시 갑이나 제주시 을로 왔을 때 과연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이길 수 있겠느냐 라는 데서는 저는 좀 회의감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세에 현역 지사가 또 민주당, 또 현역 이제 위성군 후보가 국회의원. 또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같은 학교 동문, 뭐 이런 모든 게 그냥 복합적으로 들어오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이 그냥 몰려들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뭐 이름 낯선 사람이 나타나도 그냥 과반수를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데는 참 뒷말을 못 읽겠습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교육의원제도가 일몰되면서 이 5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컸습니다. 결국은 도의원 정수 45명, 선출직 32명은 그대로 가면서 비례대표만 현재 8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선출직 공천 과정을 보면 정당별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역구 공천의 결과만 보면 이미 어느 당이 1위를 할지 2위를 할지는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32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2개 선거구 정부세 완판 공천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32곳 중 17곳, 겨우 딱 절반을 살짝 넘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서 국민의힘은 전 선거구에서 다 당선이 되더라도 비례대표를 이렇게 합치면 과반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거의 반타작만 하더라도 원내 압도적 다수당 지위는 확보하는 게 이렇게 이런 결과가 정말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아쉬운 거는 좀 대결 구도가 많이 짜여지지 않았다. 지금 8곳에서 무투표 당선 나오면서 실제 대결 구도는 24곳에서만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파전이 8곳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2파전이 16곳 됩니다. 그래서 24곳에서만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선거를 아는 지역구 주민들에서는 굉장히 뭔가 좀 참정권에 이건 참정권에 좀 약간 침해를 받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또 하나의 도의원 선거에서 이게 특징입니다. 예,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라는 거를 승리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다면 도의원 민주당 내부 경선은 진짜 진흙탕 싸움이었다. 도지사 경선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 도의원 경선 과정에서도 유령당원이 등장하지 않나 온갖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민주당이 지금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점을 짚어준 과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은 빨리 이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의힘은 저희들이 오늘 이 대담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참 중앙당의 무기력함이 지방에까지 이렇게 오면서 제주도민의 선택권을 빼앗아가 버렸다. 무공천을 한다는 게 제1야당으로서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책임도 없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안 올 줄 알았는데 한번 왔었는데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만큼 국민의힘이 무슨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은 잃었다라는 점은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도의원 공천은 양당 모두 엉망진창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투표 당선인이 8명에 이르렀습니다. 선출직 도의원이 32명이니 4명 중 1명은 투표 없이 당선되는, 아까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 주민들로서는 참정권의 침해를 받는, 앞으로 뭔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도 싶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부터
올해까지 네. 총 6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5번의 그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바로 직전 선거까지는 6명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예, 그렇죠. 한 선거에 한 명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 명 또는 두 명. 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무투표 당선되시는 분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지역구 관리를 정말 잘해서 더 이상 나와 대적할 후보가 없다. 그래서 아무도 좀 대적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럴 때 무투표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8명이 나왔는데 8명 중에서 물론 뭐 재선 이상도 있고 초선 의원도 있습니다만 뭐 경선을 거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단수 후보가 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문제가 좀 약간 심각하다, 이 선거구는. 특히 삼양동 봉계동 선거구, 그다음에 아라동 갑 선거구, 둘 다 초선입니다. 첫 출연. 첫 초선이고 이번에 처음 선거를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고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난과 동시에 더 이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그다음에 더 뭐한 거는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당선 지역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공보물 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럼 유권자들은 우리 동네의 무투표 당선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우리가 유권자들의 선택권, 참정권을 이건 현저히 침해한 사례다. 정말 이대로 무투표 당선 제도가 이대로 대선되는가, 나도선 되는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무투표 당선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 찬반 투표라도 했으면 좋겠다. 찬반 투표라도. 저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심각한 참사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단어편이 셉니다. 아니 왜냐 그러면 저가 살고 있는 지역구 도의원도 무투표입니다. 그 후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공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공약을 모릅니다. 왜? 공범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듯이 앞으로 4년 우리 지역을 책임져 줄 사람의 공약을 확인도 못 시키는 지금 이 선거법이 과연 제대로 된 선거법이냐 라는 점에서는 이거는 제주도 차원이 아니라 진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차원에서 선거법을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무투표 당선은 절대 안 된다. 찬반 투표제로라도 도입을 해서 이 주민의 의견을 물어봐야지. 아니 우리 지역구에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음주운전, 뭐 전과, 사법 몇 범인 사람이 혼자 나와서 무투표 당선을 해야 된다면 지역 주민들이 그걸 알면 그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냥 정당이 공천했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적인 것은 파악을 한 상태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는 도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에 제가 그 기사를 한 3번 이상 썼던 게 전과 기록인데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이게 마치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음주운전 정도는 이거 보편적입니다. 그 비례대표 도의원 중에서도 10명 중에 4명 꼴은 다 전과 기록이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됐거든요. 그럼 비례대표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실 뭐 정당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선거 운동은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유권자들이 한 명 한 명,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후보자들을 선택해서 비례대표를 당선시키는 게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논란의 비례대표 13명을 뽑는 이번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양당이 다 가져가느냐, 소수 정당이 한 석이라도 가져가느냐의 관심사입니다. 일단 비례대표를 한 석이라도 가져가기 위해서는 5%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만만치 않은데 이번 선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 의석을 이렇게 할당받기 위해서는 5% 득표율이 전제입니다. 물론 5% 됐다고 해서 한 석을 받는 건 아니고요. 꼭 아니에요. 또 비례 의석 그 할당 정당 요건을 갖춘 정당끼리 해서 다시 이제 또 규정을 좀 비율을 해서 적용해서 또 나눠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좀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좀
과반 이상 혹시 투표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예상이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국민의힘이 아마 2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는 한 정당이 그 3분의 2 이상을 예. 가져갈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의석이 8석인데 예. 8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높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을 몇 명 이렇게 그 후보를 냈냐면 6명밖에 안 냈습니다. 8명까지 가능한데 6명만 냈다라는 거는 아마 최고 득표율은 아마 안 될 거라고 이미 생각은 하고 2위를 할 것이다 생각해서 6명의 후보를 냈는데 제가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적용해 보면은 4석까지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국혁신당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6%가 넘었는데 득표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1석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 여론조사 결과에서 조국혁신당이 6%가 나온 거에 많은 관심들이 모아졌는데 제발 오늘 내일 새벽에 나오는 결과에서 꼭 조국혁신당이 아니더라도 소수 정당이 의 벽을 넘어서 의회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훼손된 이 비례대표의 의미를 많이 되살릴 수 있는 그나마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주는 의미, 앞으로 제주 정치사와 우리 삶의 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리 말씀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예측조사 결과로 보면 제주도의 거대 여당이 체제가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도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당선되는 당선인들은 민심,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역 제주, 즉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그 물로 대변되는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개표가 점차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 아마 내일 새벽 되면 개표가 마무리되고 길고 길었던 선거 여정도 아마 모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좀 선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갈등과 대립 뒤로 하고 지금 제주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민생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표 결과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해서 본격적인 개표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